공주는 굉장히 자주 왔었고 아주 친숙한 이런 도시입니다. 저희 고향은 이제 청양이거든요. 옆에 고개 넘어 청양인데요. 뭐 지금은 청양에 이제 빈 집만 있고 빈 논반만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요. 저는 이제 사는 건 이 행신이라고 서울에서 일산 사이에 있는 그런 KTX 종점 거기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공주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공주 관련한 시는 논란강입니다. 논란강인데요. 뭐 제가 뭐 공주도 들려보고 또 저쪽 낙동강 유역도 이렇게 이제 문인들하고 같이 뭐죠 이제 그 댐을 이렇게 막고 뭐 이렇게 하고 강바닥을 파헤친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항해도 갔었고 이렇게 하면서 쓴 건데 사실 그 시의 발상을 금강 이 다리를 제가 오고 가면서 제가 고등학교도 부산에서 다녔기 때문에 부산을 가려면은 청양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이렇게 공주 지나서 대전에 내려서 대전역에서 그 버스를 타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익숙하고 뭐 최근에도 자주 내려왔었고요. 뭐 그렇게 합니다. 논란강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게 이 공주의 금강, 이 금강을 지나면서 또 금강 이 옆에 도로를 달리면서 발상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아니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그 논란강하고 논란강 준비하는 동안에 또 최근 작년 말에는 또 공주에 또 왔었죠. 저게 충남 시협 회원이에요. 회원인데요. 그 이사인데요. 왔다가 우리 여기 선생님 오셨는데 루치아의 뜰 거기 갔다가 너무 좋고 감명을 받아서 루치아의 뜰이라는 또 시도 한 편 써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루치아의 뜰이라는 카페에 가시면은 그 시가 목각이 돼서 이렇게 있습니다. 루치아의 뜰은 루치아의 뜰 우리 주인공 우리 선생님께서 한번 낭송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 성미경 쌤. 글쎄요.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공주에서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 왜냐면은 글도 쓰시고 낭송도 하시고 그렇지만 그런 봉사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네, 선생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선생님.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논란강 공광규 강물은 몸에 하늘과 구름과 산과 초목을 탁본하는데 모래밭은 몸에 모래 겸손을 지문으로 남기는데 새들은 지문 위에 발자국 낙관을 마구 찍어대는데 사람도 가서 발자국 낙관을 꼭꼭 찍고 돌아오는데 그래서 강은 수천리 화선지인데 수만리 비단인데 해와 달과 구름과 새들이 얼굴을 고치며 가는 수억 장 거울인데 갈대들이 하루 종일 시를 쓰는 수십억 장 원고지인데 그걸 어쩌겠다고 쇠붙이와 기계 소리에 놀라서 파랗게 질린 강.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강에 대한 그 이미지, 심상을 이 공주, 이 금강, 아름다운 금강에서 이렇게 제가 떠올리고 가지고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치아의 뜰 공광규 직선의 기둥과 곡선의 석가래가 나와 당신이든 만나 옛집을 세운
재민천변 누치아의 뜰 가는 길. 오래된 골목에 들어서면 맨두라미가 껑충한 수탉처럼 서서 비를 맞고 맑은 차나무 잎에 푸른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집게를 흔들며 항아리를 기어 나온 개발 선인장과 붉은 겹겹의 입술로 담장을 넘었을 줄장미 넝쿨, 나비를 가득 안쳤을 호접난 화분, 아름다운 찻잔과 찻잔이 꽃잎과 꽃잎이 잎새와 잎새가 입술과 입술을 포개는 뒤란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집을 가지고 옛날 구옥을 이렇게 석가래가 드러나게 리모델링을 하고, 또 어떤 거는 그대로 놔두고, 또 어떤 거는 좀 약간 손을 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기서 차를 마시고, 뭐 서양차도 있고 동양차도 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라와서 거기 갔다가 시를 한 편 써서 어디 잡지에 발표를 하고 그걸 보내 드렸습니다. 제가 고향은 청양인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고향이 청양이에요. 청양군 이제 남양면, 옛날 사양면이었는데 거기에 저희 아버지 고향인데, 저희 어머니는 청양군 화성면이었어요. 화성면인데 채장사, 채 있죠, 채 있잖아요. 채 아셔요? 채 이렇게 흔들어서 그 채장사가 채장사는 온 동네를 떠돌지 않습니까? 채를 팔러 이게 지게 지고서 중매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뭐 화성 어디에 뭐 천역 하나 있는데 어쩌고, 또 저기 사양면 어디에 또 총각이 하나 있는데 어쩌고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중매를 했어요. 중매를 해서 결혼을 한 다음에 어떻게 이제 한번 살아보려고, 당시에는 이제 아주 이농 그 시기였어요. 이농 시기였고, 그래서 서울로 가서 그 도남동에서 저를 낳았어요. 낳고서 뭐 이것저것 하다 또 안 되시니까 이 홍성 오감리로, 거기 저희 큰 할아버지 댁이 있었는데 거기로 내려와서 또 농사를 짓다가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보령 청라로 가서 또 뭐 잘 안 됐을 때 가장 마지막에 가는 게, 또 당시에는 뭐 어디 다닐 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탄광을 또 이렇게 다니시다가 다시 이렇게 시골 저희 청양 고향으로 돌아와서 제가 거기서 이제 자라다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부터 이제 밖에 이렇게 나가서 다녔었죠. 하여튼 보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는 또 이 가족은 제 시에 항상 따라다녀요. 제 등단이 86년이니까 이게 27의 나이였는데요. 지금까지도 시를 쓸 때 그 시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시 문장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먼저 시를 쓸 때 자기 체험을 쓰는 게 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보여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애장터라는 이런 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애장터. 입을 꾹 담은 아버지는 죽은 동생을 가만히 둘들 말아 앞산 돌밭에 가 당신의 가슴을 아주 눌러놓고 오고, 실성한 어머니는 며칠 밤낮을 꾹꾹 울며 눈밭을 맨발로 쏘다녔다. 비가 오는 날 밖에서 꾹꾹 젖을 국어라는 소리가 들리면 어머니는 누구유 하며 방문을 열어젖혔는데, 그때마다 산비둘기 몇 마리가 뭐라고 젖은 마당에 상형 문자를 찍어놓고 돌밭으로 날아갔다. 어머니가 그걸 알고 돌밭으로 가면 도라지꽃이 물방울을 매달고 서럽게 피어 있었다. 감사합니다. 네, 애장터. 뭐 지금은 뭐 애장터 없죠. 그냥 화장터 가서 어린 아이가 죽으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당시에는 뭐 이게 유아 사망률이 엄청 높았기 때문에 뭐 아이들이 뭐 대여섯 명,
7, 8, 9, 10명씩 되는 뭐 이런 데도 있었어요. 집에. 그럼 꼭 이렇게 낳자마자 죽기도 하고 좀 어려서 여러 가지 뭐 열이 나서 경기를 일으켜서 아니면 전염병 아니면 냇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뭐 멱을 감다가 아니면 사실 화장실 화장실에도 빠져 죽기도 했어요. 옛날에는 유아 사망률이 엄청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들만 따로 이렇게 묻어두는 곳이 있어요. 뭐 어른들은 이렇게 봉부를 하지만 어린이가 죽으면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묻어놓습니다. 그 장소가 이제 애장터예요. 애장터는 이렇게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없는 이제 비탈이라든가 아니면 돌밭, 뭐 또 햇볕이 잘 안 드는 뭐 이런 데입니다. 이런데 왜냐면 햇볕이 잘 들고 흙이 좋고 이런 데는 비탈이 덜하고 이런 데는 이제 가꾸어서 곡식을 심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 때문에 이제 애장터는 그렇게 음지 이 습한데 일테면은 햇볕이 잘 안 드는데 돌이 많은데 이런 데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묻어놓고서 이렇게 돌로 이렇게 눌러놨습니다. 돌로 눌러니는 뭘까요? 짐승들이 건드리지 않게. 또 홍수 이런 것이 나면은 뭐 최근에는 안 나는데 옛날에는 뭐 비만 오면 장마만 되면 왜 이렇게 산사태도 많이 나고 논둑도 많이 무너지고 그랬는지요. 하여튼 그럼 뭐죠? 그 휩쓸리면은 그 뭐 송장이 보이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이 죽은 게 둥둥 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보기 싫으니까 이 돌로 이렇게 묻어놨죠. 하여튼 그런 데가 애장터입니다. 저희 시골에도 있었어요. 저희 동네 건너 뭐 시어지라고 이렇게 했는데 애장터가 있었어요. 저보다 4살 아래인 남동생이 죽었어요. 뭐 열이 났는데 요즘에는 뭐 약이 좋으니까 열이 나면은 그냥 이렇게 해열제 먹이면 되는데 시골에서 뭐 옛날에 그런 게 흔치 않았잖아요. 그래서 또 뭐 경기를 일으켜서 뭐 어떻게 뭐 침도 맞히고 그랬는데 시름시름 하다가 이렇게 죽었어요. 뭐 어린 저였는데 뭐 저 기억나죠. 그 아이를 제가 봐주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일을 나가시면은 막 이렇게 애가 자다가 일어나서 울고불고 하던 이런 게 기억이 나는데요. 하여튼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밤중에 이제 어린 아이도 깰 정도니까 이제 아주 울음소리가 컸겠죠. 일어나 보니까 이제 어린 아이를 이렇게 방에 뉘어놓고서 가운데 뉘어놓고서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입이 돌아가셨으니까 안 계시고 저희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이렇게 이제 울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 아저씨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쓸어서 감기고 이제 포대기로 이렇게 둘둘 말고 가마니로 말아서 이제 지게에 지고서 시어지로 가서 아이를 묻는 거죠. 묻고 오면 이제 뭐죠? 그 아이를 잃었으니까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거의 실성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며칠 밤낮을 이렇게 논밭으로 울면서 다니고 이런 거죠. 비 오면은 농사 이제 논밭에 나가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우비도 좋고 뭐 비 와도 이렇게 충분한데 그 전에는 뭐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은 거의 집에서 이렇게 뭐 다른 걸 하죠. 콩을 볶아 먹거나 보리를 볶아 먹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밖에서 이렇게 꾹꾹꾹 이렇게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비둘기가 와서 모이를 주워 먹으러 마당에 온 거예요. 마당에 왔는데 비둘기 뭐예요? 저음이잖아요. 저음. 비둘기 소리 들어보셨죠? 저음이에요. 또 비둘기는 뭐예요? 저녁에 어두컴컴할 때 이렇게 울어요. 사실 그 소리가 뭔가 짝을 찾는 뭐 이런 소리 그런데요. 하여튼 그때 울어요. 사람 목소리 같아요. 음산에 밖에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방 안에 있는데요. 이제 비가 오니까 막 가랑비도 오고 비가 왔다 갔다 하니까 왜냐면 비둘기 이제 먹이를 이렇게 찾으러 구하러 사람이 이제 밖으로 안 다니니까 사람이 사는 인가에 마당까지 이렇게 와서 모이를 구하는 거죠. 꾹꾹꾹 이제 소리가 나니까 누구 손님이 왔나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비둘기가 놀라서 그냥 파다닥 이렇게 날아서 날라서 그 뭐죠? 가장 안전한 곳, 비둘기한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애장터가 있는 곳. 사람이 잘 다니지 않아요. 무서워서. 음산에서, 음지여서. 돌덩불 또 뭐 애를 갖다 막 다 묻었으니까 안 가죠.
그쪽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자기 어려서 죽은 아이가 생각날 거 아니에요. 저쪽 묻은 데로 이렇게 가니까 그럼 뭐죠? 우리 아이가 비둘기로 환생해서 먹을 걸 달라고 젖을 구걸하러 왔나? 젖을 달라고 왔었나 하고 이제 내가 그동안 이제 농사 짓느라고 바빠서 거기 가본 지도 오래됐네. 한번 가봐야겠다고 이렇게 가봅니다. 가면은 이제 도라지꽃 뭐 이런 들꽃이 펴 있는데요. 뭐 돌산이니까 들꽃이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늘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도라지. 요즘에는 뭐 도라지 때 하나이면 꽃이 뭐 여러 개 달리지만은 이제 산에 걸음이 별로 없는 이제 자갈산 이런 데 가보면 어떻습니까? 겨우 하나가 나서 꽃이 하나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도라지 꽃이 피는데 거기에 비가 온 후니까 이렇게 빗방울이 매달려 있어요. 눈물처럼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알고 돌밭으로 가면 도라지 꽃이 물방울을 매달고 서럽게 피어 있었다. 뭐 이런 이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제 첫 경험, 첫 체험 그겁니다. 이제 어머니와 이제 관련이 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머니 이제 자기 아이가 죽었을 때 어머니 마음 그런 걸 이 시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별국이라는 시가 있어요. 별국. 제가 이제 중3 때까지 시골에서 청양에서 이렇게 다녔어요. 하면서 어머니가 이제 갖다 주시는 이제 뭐죠? 내오시는 밥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학교를 다녔죠. 다녔습니다. 이 시를 한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시. 네. 별국 공광규. 가난한 어머니는 항상 멀떡구글거리셨다. 학교에서 돌아온 날을 손님처럼 마루에 앉히시고 흰 사기 그릇이 앉아 있는 밥상을 조심조심 들고 부엌에서 나오셨다. 국물 속에 떠 있는 별들. 어떤 때는 숟가락에 달이 건져 올라와 배가 불렀다. 숟가락과 별이 부딪히는 맑은 구꾸럭 소리가 가슴을 울렸는지 어머니의 눈에서 별빛 사리가 쏟아졌다. 예, 감사합니다. 별국. 뭐 별국은 사실 없어요. 없는데 저걸 이제 조어라고 그래요. 말을 만든다. 제가 만들었어요. 조어. 그러니까 멀떡국 여기 충청도 저희 뭐 공주에서도 쓸 겁니다. 청양하고 멀지 않으니까 이 국물만 많은 것, 건더기는 별로 없는 것,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뭐 당시는 이제 절대 가난의 시대였죠.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뭐죠? 이제 전쟁이 있었고 그 전에 뭐야 이제 식민지, 일제 식민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었죠. 가난할 수밖에 없었죠. 일테면 뭐 일제 식민지를 거치면 뭐 친일한 뭐 몇 명 빼고는 뭐 사실은 이 식민지라는 게 뭡니까? 이 착취를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 사람 그 나라의 그 모든 산물을 자기 나라로 가져가는 것 이것 때문에 사실 절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몇몇 이제 그 중간에 부역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아주 부자로 이제 살겠지만은 하여튼 거의 모두가 거의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전쟁이 되니까 뭡니까? 6.25가 일어나니까 또 전국토가 남북한 할 것 없이 폐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 절대 가난의 시절에 이렇게 시절을 겪었어요. 이때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런 멀떡국을 끓이는 집이 엄청 많았어요. 동네가. 건더기는 조금이고 국물은 많이 하는 식구는 많으니까 이런 것. 하여튼 이 어머니가 이제 제가 중학교에서 당시는 이제 고등학교 가려면 시험을 쳐서 가야 되니까 도서관에서 늦게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럼 마루 위에 이렇게 앉히고요. 고생했다. 마루 위에 앉히고 이렇게 상을 내오는데 요즘에는 지금은 뭐 100% 입식이죠. 당시에는 입식을 저 한번 보지도 못했어요. 입식 못 봤어요. 시골에서 못 봤거든요. 하여튼 서울 가서도 입식이 드물었던 것 같아요.
어떤 서울에도. 그러니까 이제 부엌에서 불을 떼서 밥을 데워서 국을 데워서 이렇게 부엌 이렇게 문지방을 이렇게 넘어서 이게 토방을 와서 마루 위에 이렇게 상을 놓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름에는 이렇게 밀대를 깔아놓은 마당 가운데에서 이렇게 밥상을 놓고 그러면 그걸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국물이 없는 묽은 국을 먹다 보면은 뭐죠? 그 국에 달이 뜬다는 달이 비칩니다. 일테면은 쉽게 그렇게 그건 뭐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데 일테면은 그 전에는 마당가에 수도가 거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이든 뭐 한여름이든 세수는 어디입니까? 꼭 마당에 나와서 했잖아요. 이게 물을 대서 뜨거운 물을 대서 겨울에도 퍼다가 이렇게 세수대 부어놓고 이렇게 세수를 하려다 보면은 밤에 머리를 감으려다 하고 이렇게 보면은 달 뜬다는 그 세수대에 달이 이렇게 빠져 있는 걸 하여튼 경험하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1, 2, 3년은 그렇게 이제 어머니와 어머니 밥상을 이렇게 받아 먹던 그런 십수년간의 그 경험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재구성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맑은 국을 받아 먹다 보니까 이 국물 속에 뭐죠? 하늘에 별이 비쳐서 별이 뜬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달이 뜬 날은 이렇게 숟가락으로 국물을 뜨면은 그 숟가락 위에 국물이 고인 숟가락 위에 달이 빠져요. 그럼 뭡니까? 누런 노린자가 이렇게 뜨는 거죠. 그럼 그거 먹으면 배가 부르다는 뭐 이겁니다. 근데 이 국을 퍼먹다 보면은 이 국그릇, 이 숟가락, 젓가락이 뭐죠? 국그릇 이 귀퉁이를 이렇게 뭐죠? 치잖아요. 그러면 탁탁 틱틱 뭐 띵땅 뭐 이런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이 맑은 국그릇 소리, 맑은 소리가 나요. 국물이 많으면 맑은 소리. 이 건더기가 적으면 맑은 소리, 좋은 소리, 긍정적인 소리가 납니다. 건더기가 많으면 둔탁한 소리, 둔탁한 이런 소리가 나요. 맑은 소리는 좋은 소리인데 그런데 이 소리가 어머니 가슴을 울려요. 울려요. 그래서 뭡니까?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서 이제 마당에 서서 그 밥 먹는 걸 보고서 그 아들이 밥 먹는 걸 보고서 뭐죠? 눈물을 흘리는 거죠. 왜냐면 뭐죠? 저 건더기를 이렇게 진하게 많이 넣어서 끓여줄 수 없는 이 심정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국이라는 시, 별국이라는 건 없는데 그건 제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걸 조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어가 뭐죠? 조어가 많은 사람들의 입으로 전하고 기록으로 남고 그러면은 그냥 일상 생활화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최근에 이 그림책이 나왔어요. 3월 24일 이렇게 나왔어요. 별국 14페이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배경이 서울이에요. 서울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린 화가가 저는 사실 이제 시골 정서인데 시골에서 자라고 그래가지고 시골 정서인데 이 화가는 이걸 서울을 배경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어딘지 모르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저희 이제 시골 지금 집입니다. 청양에 있는 지금도 빈집으로 남아 있는 이제 어머니가 사시면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한 12년째 이렇게 빈집으로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저도 결정을 못했습니다. 뭐 이거 이전에 아버지 얘기를 한번 또 하셔야 돼요. 아버지라는 그 존재라는 걸 또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소주병. 소주병을 하면 사실 이제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죠.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 인생의 친구, 소주병 이겁니다. 소주병. 네.
우리 남자 선생님 어느 분이 한 번만 좀 읽어주세요. 네, 선생님 나와 주십시오. 네. 시즌 반갑습니다. 반대에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온 조도련입니다. 잘 할지는 못하지만 큰 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소주병 공광규 술병은 자네다 자기를 계속 따라주면서 속을 비워간다. 빈병은 아무렇게나 버려져 길거리나 쓰레기장에서 굴러다닌다. 바람이 세게 불던 밤 나는 문 밖에서 아버지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나가보니 마루 끝에 쪼그려 앉은 빈 소주병이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주병 그렇죠. 우리 남성들의 친구입니다. 소주병. 하여튼 뭐 아무리 노력해도 잘 사라지지 않는 아버지 그렇죠. 네,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넓은 집을 살고 싶고 넓은 집에서 살고 싶고 또 아이들 학교를 공부를 많이 시키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사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직장에서도 승진 잘 하고 싶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죠? 이렇게 세월을 한탄하면서 술을 마시는 거죠. 친구들과 모여서 소주입니다. 소주. 계속 따라주기만 하고 버려지는 존재. 소주병 같은 존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소주병을 아버지에 이렇게 병치를 시켜서 쓴 시입니다. 하여튼 이 술병은 이게 자네다 자기를 계속 따라주면서 속을 비워갑니다. 뭐 요즘에는 일테면은 재활용 이걸 열심히 잘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전에는 이 시를 쓸 때만 해도요. 제가 한 40살 좀 못됐나 이때 썼는데요. 이때만 해도 뭐 재활용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빈 소주병은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버리기 일쑤였죠. 뭐 여기서도 마시면 저 풀숲에 아니면 도랑에 그냥 버리고 던져놓고 이렇게 가죠. 그러면 길거리에 소주병에 뒹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지나다가 발로 이렇게 툭 차죠. 툭 차면 그 소주병에 떼굴떼굴 굴러서 이 도랑으로 빠지고 시궁창으로 빠지고 그게 이제 소주병의 존재인데 그 존재가 바로 이제 아버지라는 이런 겁니다. 했던 술병은 자네다 자기를 계속 따라주면서 속을 비워가죠.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또 뭐죠? 또 그 내용물을 다 소진을 했어요. 다 소진을 했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다 이제 힘이 빠지고 퇴직을 했어요. 이제 뒷방늙은이가 됐어요. 빈병은 아무렇게나 버려져 길거리나 쓰레기장에서 이렇게 굴러 다녀요. 아무도 귀하게 이렇게 죽거나 그러지 않고. 그런데 바람이 세게 불던 밤 나는 문 밖에서 아버지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뭐 시골에 여기서 이제 농사 짓고 이렇게 하셨는데 뭐 나중에는 이제 청양 우시장의 거간꾼 우시장 거간꾼 이제 중개사죠. 중개사 소를 팔러 오는 사람과 사러 온 사람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게 이제 브로커 요즘에 브로커 수수료 떼서 이렇게 하는. 그리고 또 이제 장날이 아닐 때는 또 농사 지으시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뭐 물론 술하고 친구였죠. 옛날 아버지들 왜 그러는지 몰라요. 하여튼 술 엄청 마시고 특히 장날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곤드레만들에 취해서 돌아오시고 했는데요. 아버지가 우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나이 드신 아버지가 어머니를 뭐 부르면서 이제 우시고 그러더라고요. 당시에 이런 얘기를 들었죠. 그리고 또 이제 암이 걸려서 뭐 서울 백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뭐 이제 포기하잖아요. 병원에서 그냥 아웃 나가라 그러면은 뭐 결국 이제 시골집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서 내려와서 마루 끝에 앉아서 뭐 이 돌아다니는 이 닭들을 바라보고 있고 먼 산을 바라보고 있고
자기가 원래 먹고 싶었던 이제 배추 뭐 이런 배추 뭐죠? 배추쌈 또 이게 그렇게 또 먹고 싶다고 드시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루 끝에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요게 소주병 어때요? 소주병. 소주병 입구를 세게 한번 바람으로 불어보세요. 그럼 붕붕 이런 소리가 납니다. 웅웅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시의 발상은 제가 대천 해수욕장에서 보령 해수욕장에서 이 소주를 마시다가 당시 초겨울이었는데 바람이 막 엄청 불었어요. 그때 이제 이 붕붕 소리를 나는 어떻게 시로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시를 이렇게 이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서 이 아버지가 흐느끼는 소리가 이게 나는 거예요. 실제 아버지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지만은 이거는 뭐죠? 이 소주병이 우는 바람에 우는 뭐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흐느끼는 소리를 나가봐서 그때는 아버지가 안 계셨을 텐데 이렇게 나가 보니까 소주병이 이렇게 빈 소주병이 마루에 이렇게 올라 앉아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소주병을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병치한 것이다. 아버지를 소주병에 비유한 거다. 뭐 이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술이라서 술과 관련 제재라서 사실은 이를테면 이제 우리 중고등 교과에 이게 나올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달라졌구나 교육도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머니 얘기를 할 때 했어야 되는데 됐습니다. 뭐 담장을 허물다라는 시입니다. 이거는 지금 청양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시골집입니다. 빈집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뭐 주변에 뒤에는 뭐 대나무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 많이 죽었어요. 다시 뭐 대나무가 살아나는데요. 추운 겨울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이제 왼쪽엔 밤나무도 있고 일테면은 뭐 엄나무 이것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이 좌측으로 계속 오면 이제 느티나무가 있는데요. 하여튼 네. 제가 살던 시골집 주변입니다. 제가 살던 시골집 주변에 대한 정보는 제가 제일 많겠죠, 그죠? 많죠. 그래서 그 정보를 이 재구성한 게 이 시입니다. 이 시. 고향에 돌아와 담장을 허물었다. 기울어진 담을 무너뜨리고 삐걱거리는 대문을 떼어놨다. 담장 없는 집이었다. 눈이 시원해졌다. 우선 텃밭 600평이 정원으로 들어오고 텃밭 아래 사는 백살된 느티나무가 아래 둥지째 들어왔다. 느티나무가 그늘 수십 평과 까치집 세 채를 가지고 들어왔다. 나뭇가지에 매달린 벌레와 새소리가 들어오고 잎사귀들이 사리는 소리가 사귀는 소리가 어머니 무릎 위에서 듣던 마른 귀짓소리를 내며 들어왔다. 하루 낮에는 노루가 이틀 저녁은 연이어 멧돼지가 마당을 가로질렀다. 겨울에는 토끼가 먹이를 구하러 내려와 방콩 같은 똥을 싸고 갈 것이다. 풍년꽃이 하얗게 덮은 언덕에 과수원과 연못도 들어왔는데 연못에 담긴 연꽃과 구름과 해와 별들이 내 소유라는 생각에 뿌듯하였다. 미루나무 수십 그루가 줄지어 서 있는 금강으로 흘러가는 냇물과 냇물이 좌우로 거느린 논 수십만 마지기와 들판을 가로지르는 외산면 무량사로 가는 국도와 국도를 기어다니는 하루 수백 대의 자동차가 들어왔다. 사방 푸른빛이 흘러내리는 월산과 청태산까지 나의 소유가 되었다. 마루에 올라서면 보령 땅에서 솟아오른 오서산 봉우리가 가물가물 보이는데 나중에 보령의 영주와 막걸리 마시며 소유권을 다투어 볼 참이다. 오서산을 내놓기 싫으면 딸이라도 내놓으라고 협박할 생각이다.
그것도 안 들어주면 하늘에 울타리를 쳐서 보령 쪽으로 흘러가는 구름과 해와 달과 별과 은하수를 멈추게 할 것이다. 공시가격 900만 원짜리 기울어가는 시곡 흙집 담장을 허물고 나서 나는 큰 고을 영주가 되었다. 라는 이런 시입니다. 이 시는 바로 이 시골집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쓴 시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정보를 재구성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뭐 그림책으로 한번 나왔어요. 담장을 허물다라는 합니다. 뭐 시골 풍경 이 시 한 편을 가지고 그림책 하나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두 번째도 담장을 허물다. 인데요. 이건 좀 시간이 지나서 판을 바꾸면서 이런 식으로 또 표지를 바꿨습니다. 네. 얼굴 반찬인데요. 이런 시골집을 중심으로 한 옛날 동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요. 이 얼굴 반찬 이것만은 어른분이 좀 이거 어른분이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어른분 선생님 왜 웃으시죠? 저보고 나와주세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얼굴 반찬. 옛날 밥상머리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이 있었고 어머니 아버지 얼굴과 형과 동생과 누나의 얼굴이 맛있게 놓여 있었습니다. 가끔 이웃집 아저씨와 아주머니, 먼 친척들이 와서 밥상머리에 간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외지에 나가 사는 고모와 삼촌이 외식처럼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얼굴들이 풀잎 반찬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새벽 밥상머리에는 고기 반찬이 가득한 늦은 저녁 밥상머리에는 아들도 딸도 아내도 없습니다. 모두 밥을 사료처럼 퍼놓고 직장으로 학교로 동창회로 나간 것입니다. 밥상머리에 얼굴 반찬이 없으니 인생에 재미라는 영양가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얼굴 반찬입니다. 얼굴 반찬. 네. 지금은 이제 뭐 가면 갈수록 이제 1인 지금도 이미 이제 1인 가구가 제일 많아요. 많고요. 가면 갈수록 더 이제 심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 반찬이 이제 없어지는 시대죠. 다 혼밥 이런 사이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 트렌드예요. 트렌드 방향인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불행한 사회가 되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또 이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도 이제 실제 뭐죠? 이게 뭐 부모하고 자식 이게 아니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 유연 가족이라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끼리의 같은 뭐 취미라든가 등등등 이 정서라든가 이런 걸 공유하는 사람이 같이 그게 실제 가족이다. 뭐 이렇게 또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뭐 그렇게 간다 그럽니다. 하여튼 이 얼굴 마차는 이걸 쓸 때만 해도 굉장히 이제 사회성이 이런 강한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뻔한 뭐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요. 하여튼 얼굴 반찬, 네, 얼굴 반찬. 그래서 효라는 건 다른 게 없고 이렇게 얼굴 반찬이 되어주는 것. 혼자 시골에 계신 어머니, 시골에 혼자 계신 시아버지, 일테면 이런 분들을 찾아뵙고 해서 얼굴 반찬이 되어주는 것. 이게 진정한 이제 효다. 뭐 또 혼자 된 친구 하고 연락을 해서 같이 밥을 먹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진정한 이제 우정이고 좋은 친구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맨 앞에 있는 요거 그림책에만 조금 하고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산문집 제가 이게 이제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하나 있는데 여기에 제 시와 관련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있어서 시를 궁금해하고 창작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걸 이해하는데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여차여차 하다 보니까 이 시 그림책을 8권을 냈습니다.
8권을 냈어요. 냈는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시골에 제 어렸을 때 유년에 이런 체험을 중심으로 한 시들 이런 것들이 거의 이렇게 그림책으로 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책, 외국의 그림책도 괜찮습니다. 해서 그런 걸 참고하셔서 많은 이런 즐거움을 이렇게 한번 의미를 이렇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흰눈이 그 중간에 청양장이 있잖아요. 청양장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려서 부모님을 따라서 이 청양장을 이제 다니면서 거기서 봤던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해서 시를 쓰고 그걸 그림책으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왼쪽에 흰 눈은 그렇습니다. 1점 겨울이 지나면 눈이 내릴 데가 없어서 어디에 내리냐면 맨 먼저 매화나무 가지에 앉고 그 다음에 벚나무 가지에 앉고 쭉쭉 뭐 산딸나무 가지에 앉고 아카시나무 가지에 앉고 조팝나무 가지에 앉고 이팝나무 가지에 앉고 등등등 찔레나무 가지에 앉고 등등등. 왜냐면 그 꽃들이 다 하얀죠. 하얀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또 내릴 것이 없어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뭔가 하면은 저기 할머니가 한 분 가고 계셔요. 그 할머니 머리 위에 이렇게 앉는다. 그건 뭔가 하면은 만물동원, 만물동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만물은 뭐죠? 이 근원이 같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만물은 뭐죠? 원, 뿌리, 만물동근 뿌리가 같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나 저 나무나 이 벚나무나 소나무나 다 같다라는 뭐 이런 겁니다. 등등등. 아까는 담장을 허물다를 설명드렸고 할머니의 지천구는 저희가 밥을 남기면은 이렇게 지천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쌀 한 톨을 남기면 쥐가 9건 반이다. 뭐 이랬어요. 쥐가 9건. 쌀 한 톨이 어떻게 쥐가 남기는데 9건 반이지? 왜냐면 쌀 한 톨이나 아니면 쌀 한 마리나 쌀 한 가마나 그걸 지키기까지는 1년이 걸리죠. 1년이 걸리면서 농부의 땀이 그만큼 많이 흘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또 구름은 뭐니까 구름 우리 삶이란 뭐냐 인생이란 뭐냐 뭐 이런 겁니다. 이런 문제인데요. 우리 삶은 뭐죠? 저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물상을 만들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그런데 다 사실은 어린이용 아니면 청소년용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읽히고 쉽게 쓰여지는 그러나 의미가 굉장히 깊은 이런 뭐 책들입니다, 선생님들. 하여튼 뭐 이렇게 느티나무 아래서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들. 네.